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하루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인수위 인선 발표를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를 모레 공식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대선 후 전국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 첫 주말입니다. 두 분도 굉장히 좀 바쁘셨을 것 같는데 이제 주말은 좀 여유롭게 좀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도 오늘 하루만은 좀 쉬겠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쉬면서도 계속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관심이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수위원장 과연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비서실장의 뭐 이런 발언들을 여러 가지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안철수 대표에게 제안은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전 후보와 사실 이제 단일화 합의할 때 행정적 경험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인수위부터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수위원장 거쳐서 국무총리 또는 과학기술부총리 뭐 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 현재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직 결정 안 했다는 얘기니까 뒤집어 보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길이 있을 거다. 첫 번째는 인수위원장 거쳐서 행정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각에 두 번째는 이제 합당이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합당을 하게 될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당 대표를 하는 이제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에서 역할. 그렇죠, 당의 네. 역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많은 얘기 나왔었지만 이준석 대표도 뭐 반제안했던 뭐 부산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광역단체장에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 전 후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를 선택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고심하는 거 아니냐. 굳이 뭐 아직 결정을 안 했다면. 근데 이제 사실상 무게 중심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행정 경험을 통한 다음 대선의 어떤 그 커리어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인수위원장을 통한 입각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국무총리는 또 대선에 뭐 실패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징크스도 있고 해서 참 안철수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걸지 뭐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는 위상이 네.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것을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전 정부를 인수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대표 같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어떻게 보면 참모적 역할을 하던 분들이 인수를 하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굳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그 위상에 걸마 그거를 맡아야 되느냐의 문제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 역대 정부 보면은 그 MB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경숙 전 숙대총장을 임명했지만 그분이 총리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을 인수위원장 내정했지만 총리 지명하자마자 낙마를 하시면서 총리로 또 연결도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인수위원장을 해서 총리로 연결되는 게 최근에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을 해야만 바로 총리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그냥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고문 역할을 했던 예.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한테 양보를 하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나중에 총리로 임명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굳이 내가 인수위원장부터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좀 고심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공동정부를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이미 안철수 후보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무게가 좀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뭐냐 하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윤석열 후보가 신승을 했습니다. 진짜 초초박빙으로 이겼는데 초기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국정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국민들에게 첫 번째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화할 때 그게 뭐 불과 선거 며칠 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난 처음 출발부터 나 약속 지켰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고 또 실제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 통합 그다음에 협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통합과 협치를 갖다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입니다. 근데 첫 인사거든요. 첫 인사의 또 상징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같이 그리는 동반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거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첫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 동력 확보, 소위 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초기에 국정 수행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통해서 가는 이 그림이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뭐 최선의 선택으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 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바람직한데 안철수 대표 개인적인 어떤 입지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총리로 가는 것이나 혹은 다른 방향이 오히려 더 낫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 될 것 그렇죠. 같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이제 위임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수위 단계부터 청와대 개혁 TF 구성하고 치안 대책위도 구성을 해서 현재 다양한 장소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2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엿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2달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할 일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이후에 추진을 했었는데 경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화문 청사를 쓸 경우에 그 교통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럴 때 또는 외빈들도 많이 올 텐데 그랬을 경우에 광화문 그 시내는 교통의 요지거든요. 거기가 막히게 되면 시민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고려해서 이거 괜히 내가 광화문 갔으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폐만 끼치는 거 아니냐.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호 문제까지 겹치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국정 동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그렇죠. 위해서. 약속도 지키고 이걸 통해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승부수 좀 무리하더라도 하겠다.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비판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뭐 청와대에서 청사로 간다고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지는 거냐. 사실 뭐 국무총리에게 재청권, 인사권, 책임 총리제 하는 것도 헌법 바꾸지 않고 실질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상징성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 충실한 그런 대책도 같이 따라와야지 청와대만 옮겨놓고 뭐 자리만 바꾼 거라면 예.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광화문으로 옮기는 행위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상징성에만 그치는 건 아닐지, 여기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시도를 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또 나올 건데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못 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경호 문제, 그 다음에 헬기장이나 뭐 지하 벙커라든가 굳이, 이런 예. 이제 시설 이용 문제, 그 다음에 시민의 불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취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이 볼 때 왜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이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시 공약으로 이제 받아안은 거 보면 역시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다. 그런 것은 결국 청와대라는 어떤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 청와대 일을 해보면 대통령하고 참모들 간에서의 소통도 굉장히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행정관이나 비서실장, 수석들이 근무하는 게 이제 우리 보수당에서 집권을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위민관이라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면 이제 여민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나 청와대 집무실과의 차이가 대통령 집무실과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석은 대통령이 부르면 급하니까 그냥 차라도 그 경내에서 차를 이용할 정도로 먼 거리에서 사실 예. 대통령과 참모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데 과거에 이제 뭐 웨스트윙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드라마를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환담하면서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수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우리가 부러워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어떤 청와대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틀은 좀 일단 깨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또 단점대로 극복해가는 방향이 좋겠다. 이제 과거에 뭐 그 시도지사들도 본인들의 관사를 내놓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어린이들 공원 도서관으로 내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관사 딱 들어가면 그게 권위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놓는 것들을 시도했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거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집무실 같은 경우도 시장 집무실을 뭐 맨 위층에서 1층으로 내리고 혹은 뭐 벽을 뭐 유리벽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들이 뭐 나중에는 더 불편해져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그런 시도를 통해서 관료주의, 권위주의를 청산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으니만큼 네. 뭐는 좀 확실히 실천을 해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하면 다음 대통령 역시도 계속 광화문에서 집무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계속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건 또 다음 대통령이 달린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사를 본인은 이제 자기 살던 집에서 하고 관사를 경기도민들에게 개방했잖아요. 네. 경기도민들한테 내놨는데 이재명 지사가 들어서면서 그 관사를 다시 관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청와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광화문 시대가 열려서 그게 성공적이었다면 그거 누가 다시 어떻게 그 청와대 구중궁궐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떤 작은 정치 행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기간 초기에 예를 들어서 참모들하고 커피잔을 마주치면서 예. 그 걷는 모습이라든가 네. 혹은 회의 테이블에 앉을 때 본인이 손수 이 슈트를 벗어서 이렇게 타이도 벗고 이렇게 네. 걷는 걸 예. 본인이 직접 한다든가 예. 누가 도와주지 않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에 국민들이 감동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만약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광화문으로 청사로 나온다면 이거는 큰 뭐 혁명적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 스스로도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고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당선인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윤 후보가 해결해야 할 통합이 바로 이 젠더 갈등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젠더 갈등을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당장 당 내에서부터 서로 다른 후보풍이 일고 있잖아요. 네. 공약을 폐지해야 한다.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과 안 된다.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인 공약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흔들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다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기를 두십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폐지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론 때도 여가부 폐지 쪽에. 그렇죠. 네. 네. 토론회에서도 여가부를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그런 해결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1대1로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여기다가 더 무게를 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가부 폐지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여가부 폐지는 입법 수정사항입니다. 그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소야대 형국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막판에 윤석열 후보와 박빙의 승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게 60대 이하 여성층의 결집, 특히나 이대녀의 결집. 네. 이것 때문에 초박빙을 거뒀고 또 국민의힘도 굉장히 선거 혹시 뒤집어진 거 아니야라고 했던 이유도 여긴데 이거를 무작정 밀어붙여가지고 소위 초기부터 소위 임기 초기부터 소위 국회와 충돌하거나 또는 여론이 만약에 분열될 경우에 그 후폭풍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어차피 뭐 여가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바꾸고 기능 조정에까지는 충분히 그것도 공약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 명칭 변경과 기능 변경을 통해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보되는 정도까지 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성으로 통합, 협치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의 그런 그 당위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무게 중심을 두면서 다만 결론은 좀 조정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 명칭을 변경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제 여가부 폐지가 계속 얘기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쟁점이 계속 될 텐데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 선거를 자꾸 이제 복귀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통해서 남녀 갈라치기로 뭘 했다라든가 이런 비판들 이런 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은 또 그에 이제 또 역작용으로 또 여성들을 또 본인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여가부 폐지 문제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선거 때 뭐 갈라치기 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국 20, 30대 젊은 그 남성 청년들이 느꼈던 어떤 여가부의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그다음 어쨌든 고연령층에서 여성의 차별 문제는 아직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럼 그 문제도 또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가부가 전통적으로 고유하고 또 해왔던 그 뭐 가족 간의 문제나 청년 문제라든가 이거 있어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인구,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그 논의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 외에도, 그러니까 젠더 갈등 외에도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대 갈등은 더 심하고 지역 갈등, 이런 어떤 사회 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어떤 기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네. 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 정부의 역할들, 이런 거를 잘 담보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지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좀 생산적이고 좀 건강한 대화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이 폐지 공약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한 민주당 비대위 체제를 꾸려서 혁신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지금 움직임은 혁신이 아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혁신이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개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책임지고 대선 패배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보통 비대위를 이제 책임지게 되죠. 네. 이게 혁신은 아니죠. 그 윤호중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게 혁신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그런 거고. 다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등판해야 되느냐, 이재명 전 지사가 등판해야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갖다가 이재명 만약에 전 후보를 불러다가
비대위원장을 안 치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의 형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반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반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1,600만 표를 얻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 후보 중에 1,600만 표를 얻은 후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언제 어떻게 써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쓸지를 고민해야지 지금 당장 지방선거 어렵다고 또 선거 때 굉장히 사실상 뭐 패배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네. 당장 당선인에게 협조해야 될 측면도 있는데 그 아슬아슬한 표차로 떨어지신 분이 몇 달 뒤에 선거에서 또 당을 지휘한다 그러면 전국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다시 지금 당장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현실적인 건 뭐 당 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건 문재인 후보가 12년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한 1, 2년 정도 좀 쉬시다가 보궐선거 통해서 또는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당권을 장악하고 당의 체질을 바꿔서 대선 후보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해야 되고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가 혁신은 아니다. 다만 선거가 딱 붙어서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불가피하게 맡은 거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당장 뭐 두세 달 사이에 혁신하고 공천하고 이게 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방선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여야 지방선거에서 또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0.73%의 이 그 아주 근소한 차이의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사실 약입니다. 이게 많이 이겼으면 굉장히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는 패배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이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뭘 이야기가 잘못했냐 하겠죠. 예.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 송영길 당대표가 책임을 졌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으로 뭐 2인자예요. 2인자가 책임을 안 지고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간다는 거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현재 원래 선거를 패배하면 그 의원들이 정말 그 문제 가지고 엄청난 토론을 통해서 갑론을박하고 우리의 잘못이 뭔지 반성해야 되고 뭐 이런 논의가 한참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사죄 이제 인사하고 끝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민주당에겐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이 0.73%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한 60%로 이겼어야 될 거를 10몇 프로 차이로 졌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된 정권을 5년 만에 10년도 아니고 10년 주기 교체론도 아니고 5년 만에 뺏긴 거예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갖고 있고 전국의 지방단체를 다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러니까 0.73% 졌다라는 거를만 주목하면 민주당이 다음에도 저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내부의 성찰과 비판 그리고 다른 목소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걸 통제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뭐 국민의 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고마울 뿐이죠. 그러나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박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0.73%포인트 차로 이겼기 때문에 신승입니다. 압승은 아닙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점수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캠프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각종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이 오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네.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그 여소야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 타협 이게 가장 큰 국정의 원칙으로 자리 잡을 거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